박 교사의 언급을 통해서 가장 손쉬운 게 대화지문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진단하시오. 근데 여기서 진단에 뭘 줬습니까? 준거를 줬어. 잠재적 교육과정 관점이라는 것을 주죠. 낭만이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초창기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어떤 학급에서는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해도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도 몇몇은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습니다. 여기. 심지어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에 아예 침묵으로 무건수행을 하는 거지. 일관하기도 합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업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학습 동기도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항상 나는 문제입니다. 학생의 학습 흥미도 저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여기는 잠재적 교육 관점이고요. 교육 사회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자본으로 가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화 실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문제에서는 이게 학습 흥미도가 저하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뭘 몰라? 필요성을 모르는 거죠.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라. 관심도 없는데. 그럼 뭐예요? 전이 이론을 갖다가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죠. 학습자에게 공부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돼, 선생님은. 그러면 어떠한 이론과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뭐예요? 납득시킬 것인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 무조건 얘 투영되지 않으면 점수는 없어, 여러분들. 학생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은연중에 하게 되는 공식적 교육과정의 부산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 학자? 수없이 많이 얘기해요. 동서양의 학자 우리나라도 많아. 근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누가 얘기를 했어? 잭슨. 왜 최초로 얘기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밝힌 거죠. 교실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어슴푸레하게 써도 부분 점수 손실이라든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학자를 얘기하면서 걸어 쓸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해. 준거 세 가지는 뭐가 된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이라는 게 되겠죠. 이 당시는 특별히 걸어 쓸 게 없어. 그럼 요런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 쓰기 문제예요.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 세 가지가 뭐가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 군집성, 그리고 상찬, 그리고 권력. 그걸 가지고 답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성의 영향, 그러니까 다수의 아이들이 하니까 따라한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은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근데 여기서 그 내용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또 권력관계의 영향, 위계질서 속에서 복종과 순종,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침묵하고 있다라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추세가 바뀌잖아요. 전년도에 이 어떠한 문제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징 세 가지를 쓰는데 이 자체의 명칭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빼거드잖아요. 내용 봐요. 교육과정 설계 방식 측면에서 종전의 방식은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문제 서사 자체가 교육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해주고 수업을 쭉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이게 도달했는지를 보는데 수업이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왜곡된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교육 격차는 벌어지고 두 가지의 교육 설계 방식이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시간이 지나도 학습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학습자에게 꼭 전수하자라는 개념이 백워드에 등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개념. 근데 보세요.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뭐를 강조해 주겠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잘 몰라. 그래도 풀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요 당시가 가장 문제의 난이도가 극악의 난이도였고, 그리고 이때 자유교육도 낮기 때문에 이때 뭐가 많았어요? 꽈락이 제일 많았던 해였단 말이에요. 근데 출제자는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지문을 돌렸으면 다 점수인데 왜 지문을 돌려쓰지 못했느냐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당연히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무엇을 우선시해야겠어요? 새로운 설계 방식은 평가 계획을 우선시해야 돼. 무조건 답이에요. 이게. 그리고 교과의 학습 목표에 비춰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속적 이해예요. 요게. 요 용어. 여기서 영속적 이해, 여기서 평가 계획 우위를 줘야 된다. 그리고 교사는 계획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계획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것은 뭐의 문제예요? 내용 중심 설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문제예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지 못하였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나선형 구조 자체가 학습 부진화를 다수 양산해 버립니다. 내년에는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교육과정 설계를 해야지만 이것만은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어? 여기서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학교 다니면 이건 알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평가 계획을 우위에 두고 그리고 영속적 이해를 중시해 주면서 교육의 책무성을 지킨다. 특징 세 가지가 지문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세 가지를 써주는 게 맞아요. 이 지문에서 안내하고 있는 가이드를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문 활용도. 이걸 발견을 잘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영속적 이해를 중시한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유사 답안으로 성취 기준 중심도 괜찮아요. 그것도 답을 해줬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김 교사가 다음과 같이 실천하려는 교육과정의 장점과 문제점을 각각 2가지씩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문제 반을 오픈해 줍니다. 그러면 먼저 이 당시 이제 표가 나와서 대화 지문이 안 나오고요. 내러티브 지문이 안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해요. 어떤 교육과정인지 먼저 잡아내야 돼. 일방적인 개념 전달 위주의 수업을 지향할 것. 일방적인 개념 전달 위주의 수업은 뭐예요? 교과 중심이나 학문 중심이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할 것. 원래 첫 줄은 썰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실천하려고 해. 여기서 뭘 잡아내요? 이게 경험 중심이잖아. 계속 나오는 게 양대 교육과정 설계 방식이 뭐다? 경험을 중시하든가 그리고 내용을 중시하든가. 경험을 중시하는데 재미는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체계적인 지식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내용 중심 설계를 해주면 뭐예요?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교사 입장에서 전달하면 학생 입장에서 뭐예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뭐에 다다를 수 없다? 영속적 이해에 다다를 수 없다. 이 서사를 갖고 있잖아요. 경험 중심이고 장점 2개는 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단점은 문제점은 이로 인해서 얘는 유추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배경 지식을 갖고 반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학생의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한 활동을 증진해 주니까 뭐가 된다? 요거 학습 동기 써주면 되는 거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수업 내용을 찾고 그것을 조직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문제 해결력을 좀 신장시킬 수 있는 거죠. 실생활의 적용력을 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오픈을 해줘. 근데 경험 중심과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일단 수업의 효율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기초학력의 부실을 가지고 오잖아요. 다른 말로 방향성 상실을 가지고 오잖아요. 요건 배경 지식으로 커버. 요런 방식의, 요런 패턴의 문제. 그죠? 가이드 방향을 주면서 근데 이러한 패턴 유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다음 문제. 그 다음은 이래요. 비교사가 채택하려는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인데 이제 날리면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날리면 문제가 나오냐면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른 교과 내용을 재구성에 대해서 비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용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이제 역량도 길러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용 조직 원리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몇 개의 교과를 결합해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개의 교과를 이렇게 함께 좀 합쳐. 중형익이 될 수도 있고 통합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해주죠. 폭넓은 지식을. 각 교과의 내용이 구획화되지 않도록 구획화. 엄밀하게 정확하게 나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구획화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떤 협력? 교과 내 협력도 있겠죠. 동교과 그리고 여러 교사들 사이의 협력도 있겠죠. 이러한 시도는 교육과정 설계에서 단순한 연계성 이상을 의미합니다. 요 말이 없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연계성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도 연계성은 답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용 조직 원리는 우리가 배운 게 통합성, 계속성, 계열성, 범위 뭐 이런 거 수평 수직으로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해당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뭐예요? 통합성밖에 없잖아요. 여러 교과, 몇 개의 교과를 결합해서 각 교과의 내용 구획화되지 않도록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 가장 중요한 건 내용 조직의 원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통합성밖에 답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조여가는 문제.
이런 패턴을 많이 내잖아. 어디에서 많이 냈어요? 문학 내적 합치도 같은 거 낼 때. 신뢰도 중에서. 일단 한 번만 해야 돼. 두 번 하니까 번거로워. 그럼 뭐야? 테스트, 리테스트, 검사, 재검사 날아가고 동형 검사 다 날아가고. 근데 거기서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신뢰도가 춤을 춘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반분 신뢰도 또 날려버리잖아요. 남은 건 뭐예요? 문학 내적 합치도. 요거 하나 갖고 이제 딱 내는 거죠.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 돼요. 준거로 날려. 지문을 딱 보니까 내용 타당도인데 내용 타당도 중에서 교수 타당도를 묻고 있잖아. 거기에서. 교과 타당도를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그런데 막 빠지면 안 되죠. 개념을 명확하게 지문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성을 갖고 써주고 그리고 플러스 2를 붙여주는데 여기에서가 이제 이 당시에 왜 플러스 2 중 이건 가이드를 안 줬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해주면 뭐예요? 유사답안 폭넓게 좀 답안을 주려고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성, 계열성 써도 좋고 우리가 요즘에 통합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균형성, 연관성 또는 창의성 이런 것들도 폭넓게 답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다음 문제. 여기에서는 명칭은 누가 나온다? 얘는 구속성 가져야 되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워커. 워커. 원래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패러다임이야. 그건 경험주의 패러다임이야. 경험주의 패러다임에 들어가는 게 뭐 있었어요? 네? 경험주의 패러다임에 들어가는 게 수기 모형도 있었고 스킬백 모형도 있었고 사실 슈왑이라든가 니콜 앤 니콜스도 거의 다 비슷한 개념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워커는 딱 나왔어요. 워커가 나오면 워커의 시그니처는 뭐예요? 원래 그 워커 연구를 해보면 워커의 실제적 모형, 워커의 역동적 모형 막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근데 시그니처가 뭐야? 수기잖아. 수기 단계를 넣었다라는 거. 최소한의 합의점을 마련해 주는 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의 발판, 플랫폼을 통해서 시작을 해서 최소한의 합의점을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문제점이 생기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그대로 개발 단계에서 토대, 그리고 수기, 그리고 개발 이렇게 계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명칭.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의 학업 특성을 보면 학습 흥미와 수업 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학업성차, 학습 흥미, 수업 참여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학교 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과 이런 의견과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도 또 나오잖아요. 요 작년, 재작년 문제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과 의견을 중시해 대표적으로 뭐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 얘가 장점이 있는데 교과를 중시해. 그럼 이거 뭐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이를 보완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은 계속 돌아가요. 왜? 양대 산맥이 뭐예요? 경험 중심 아니면 내용 중심 설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분분해.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정의예요? 이게 수의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요 바로. 그래서 이 개발 모형의 명칭 해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 뭘로 수용해? 기초 다지기, 플랫폼, 토대. 근데 학교는 이렇게 토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양한 전문가가 없으니까 내 교과와 관련된 고민을 어떻게 해줘요? 거울 속에 나오고 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인근 학교와 이렇게 연구회라든가 클러스터를 조직해갖고 해주는 게 괜찮죠?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수기의 과정. 수기의 과정의 핵심은 뭐예요? 합의 발판. 아니, 합의 발판이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점 도출. 핵심 키워드예요. 그리고 기초 다지기에서는 뭐를 해줘야 된다? 얘는 발판이 들어가야 돼. 무조건. 합의의 발판.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 가서는 뭐를 해준다? 여기서 설계를 해주면서 역동성 갖고 이전 단계로 간다. 왜? 얘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면 뭐가 된다? 이제 단계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물어본다? 장단점 물어봐요. 이런 것들. 다음은 아예 오픈시켜버리죠.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 선정 원리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5개.
뭐뭐 기만과 다다. 그 중에서 뭐가 나왔다? 기만이가 나왔잖아요. 기회의 원리로 첫 번째 물음을 설명하고. 약간 이런 문제 스타일 자체는 초등 문제 스타일이긴 한데 저도 이런 내러티브 문제 최강자 잘 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해만 잘하고 있으면 손쉬운 문제예요. 다 주어졌는데 못 쓰면 안 돼. 여기서 첫 번째가 뭐야? 이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 충분한 학습 기회인데 충분한 학습 기회는 뭐야? 학습자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개별화된 충분한 학습 기회. 좀 풀어서 써줘야 돼. 똑같이만 쓰면 안 돼요. 여기 기회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만족의 원리는 여기서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긍정적 학습 경험을 느끼는 게 맞겠지. 그죠? 충분한 학습 기회를 얻었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어쨌든 모든 활동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겠어. 생각하지 못했었던 결과인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잠재적 교육과정. 은연중에 어떠한 경험을 했었을까예요. 모든 활동 중에서. 근데 모든 활동을 하면 우리가 배움도 이루어지고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도 길러질 것 같지만 모든 학습에서 학습과제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모둠이 못한 애들끼리 뭐 이렇게 모였거나 아니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정의적 특성이 안 맞아. 그럼 그 안에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답을 잘 쓰고 싶으면 뭘 너 갖고 써주면 좋을까? 세 가지의 원천. 요걸 갖고. 그리고 그 중에서 보면 어떠한 상찬이라는 게 상찬을 통해서 사람은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강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갖고 근거를 갖고 써줘도 좋고 어렵진 않죠. 다양한 답이 나오는데 핵심은 알맹이를 갖고 풀어주면 되는 이런 문제. 지문에서 다음 문제. 비교사가 말한 또 표의 형태가 나왔어요. 표의 형태는 진짜 거저먹게요. 여러분 영교육 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해주는 시사점. 영교육 과정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공부하는데? 아이즈너의 영교육과정론에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이즈너 3대 파트가 어디다? 목표, 내용, 평가. 목표에서는 명시적 교육과정 플러스 2 그리고 내용에서는 영교육과정 고려 교육 내용의 다양함이 풍부를 가지고 온다. 목표도 다양하고 내용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걸 모두 꾸역꾸역 다 가르치느냐? 그렇진 않죠. 내가 만나는 학습자에게 적합하도록 변형을 해야 돼. 뭘 발휘해라? 교육적 상상력.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 고려해줘야겠죠. 그리고 학습의 주제는 범교과적으로 잡고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 다양한 의사소통과 유추를 살려서 가르쳐. 그런 다음에 학습자 개개인의 변화를 감시관과 비평으로 잡아내. 심플해요. 어렵질 않아. 이 흐름만 잡고 있으면 돼. 어느 중간에서 나겠죠.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 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한번 요거 자락 깔아주고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해서는 영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왜 한다?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풍부화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여기에 들어간다? 대중문화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영교육과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영교육과정이 무엇을 살려줘? 조건 세 가지를 살려줘라. 조건 세 가지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그치 가치가 있고 또 두 번째 교육 목표에 부합되면서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 그리고 교육 내용 조직과 관련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에 이렇게 주잖아. 키워드.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깔아서 결합하는 방식이야. 이게 무슨 방식이 된다? 중액형의 방식이 된다. 그래서 요 중액형의 방식 그리고 이것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 토의식 수업이 좋은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학습자가 왜 토의에 참여해야 되는지 어떠한 충분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의 토론은 어떤 문제 상황만 주고 토의의 주제를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토의 수업, 토론 수업의 이제 성공을 가져오는 첫 번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관련된 지식을 쭉 배우니까 토의 수업에서의 학습자의 관심, 흥미, 동기, 참여 이거 아주 그냥 심플하게 잡아주면 되고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토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란스럽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토의 수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토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소수의 대화 독점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옆에 친구가 떠들겠지. 이건 뭐라고 부른다? 사회적 태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토의 수업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교사의 역할을 물을 때는 어떻게 물은다?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눠서 묻는다. 그래서 그거 대비를 잘 해주시면 되고 그건 어디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 문답, 토익, 토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거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여기서 이걸 다 활용해서 써주면 되고요. 다음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을 되돌아보면 운영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달라진 것 같다. 교직생활 초기가 나오죠.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 명칭 안 나오잖아요. 이런 관점을 굳이 공부하자면 우리가 무슨 관점이었죠? 이게 충실도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고 우리가 현장에서 연구진들은 뭐 채택의 관점 뭐 이렇게도 이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관점을 해주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국가에서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기 때문에 좀 질이 높다라는 것도 뭐 장점이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단점은 무엇보다 현장 적합성이 떨어지고, 그죠? 다양한 학교의 상황이라든가 학생들의 흥미, 요구, 관심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현시킬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관점의 장단점.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이야? 그럼 여기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이란 게 생성적 관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운영한다라는 건 뭐죠? 운영한다라는 게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만들고 실천하고 평가한다는 게 운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준다? 만들어, 개발을 해줘요. 그리고 학교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실천해 주는 게 운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를 교사가 뭐 질적 평가라든가 기타 등등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성과를 측정해 주고 평가해 주는 거. 그래갖고 운영은 머릿속에서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라는 게 그 운영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써줘. 다음은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두 가지 쓰고 교권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써줘라. 여기서도 보면 지문을 잘 살려줘야 돼요. 그동안은 교과 간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 김 선생의 특강을 들어보니 이전 학습 내용과 여기서는 통합에만 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 얘하고는 관련 없어. 날려. 이전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수직적 연계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이 수직적 연계성을 살려줘야 돼.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손쉽게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적은 시간, 학습 양도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문에 문제가 나면 그렇지 않으면 뭐야? 특정하게 관심이 없어지거나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우리는 뭐야? 손쉽게 많은 양을 학습할 수도 있고 시간도 줄여줄 수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수직적 연계성. 또 하나,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교과 내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축약하거나 생략하거나 전개 순서를 변경시키거나 해주는데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여기서 요걸 써줘야 돼. 지문에서 있는 걸 갖고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한된 수업 시수 내에서 수업 내용의 폭과 깊이를 고려해줘서 새로운 내용을 갖다 넣거나 빼거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단원의 추가라든가 뭐든 생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열을 조정한다. 계열은 뭐라고요, 여러분? 최적의 학습 순서. 그러면 우리가 전개 순서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 변경을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걸 잘 따르는 교과가 무슨 교과다? 단계형 교과다라는 거예요. 단계형 교과의 대표적인 건 뭐다? 수학과 과학과 같은 경우가 단계형 교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을 반복적으로 배우면서 내용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는 교육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 나선형 교육과정을 어디에 좋다?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깊이 있게 공부도 할 수 있어. 근데 단점은 뭐다? 먼저 첫 번째, 학습 결손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이 심화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다수의 학습 부지나 양산. 그리고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심화시킨다는 것은 지식을 환원될 수 없는 것으로 계속 쪼개기 때문에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환원되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수학이 계속 심화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는 막 미적분 같은 것도 배우잖아요. 근데 미적분이 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식으로 쪼개서 그걸 강조했었던 건 다시 교과 중심으로 가버린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거 장단점 나올 수 있어요. 아, 근데 나선형의 장단점은 나올 수가 있는데 출제 주기, 이런 것도 그래. 결과론적인데 출제 주기로 봤을 때는 좀 이르지. 내년 정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냥 쭉 공부하면 올해도 합격할 건데 뭐. 그럼 뭐 공부합니까? 다음 이제 2개 남았네. 평가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거는 문제 유형도 똑같이 적중했었던 건데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여기서 아예 오픈. 뒤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해서 과목을 다양화해. 그럼 여기서 이걸 갖고 써야 돼요. 과목을 다양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인 교육을 하잖아요. 다양한 과목을 배우니까. 그죠? 근데 지덕체를 다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과목을 다양해 뭐 폭넓은 경험을 배우겠지. 그리고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 그러면 배운 내용을 갖고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경험을 주기 때문에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죠.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뭐뭐 하기 때문에 지문을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과정은 보완을 해줘야 돼. 그냥 보완하는 것도 다음 학년도에는 학문적 지식을 강조한 브루너의 교육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돼. 그러면 선정하는 방식이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지식의 구조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을 해주죠. 그죠? 그리고 지식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 가지 더 붙여준다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선행 경향성을 좀 살리는. 근데 핵심은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식의 구조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리고 조직하는 방안인데 조직하는 원리를 쓰라고 하면 사실 계열성이라든가 막 이런 것을 써주는 게 이제 맞고 여기서 쓸 때도 그래요. 방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선형을 써주는 게 맞아요. 동일 내용이 반복되면서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나선형의 조직 방안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선형을 갖고 풀어서 설명할 때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계열성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지문 살려서 정확한 용어.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다 났어 진짜. 여러 번 계속해서 나야.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교육사에서 묻힐 때는 뭐 때문에 묻혔다? 우리가 냉전 체제 때문에 묻혔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돌아서 간 거예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 근데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중에서 안 난 부분이 있는데 하나 제대로 어떤 부분이 안 났어요? 우리가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했었던 지금에도 계속 쓰이고 있는데 제대로 안 나서 학습 방법이 제대로 안 났잖아요. 프로젝트 학습법이 제대로 안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포인트 잘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작년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해서 학습 목표 설정, 교육 내용 구성, 학생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 한 가지를 쓰시오. 제가 교육 실습을 나갔던 학교는 학생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요거 해주잖아요. 요거. 학생의 신체 활동을 이거를 해 동아리를 운영했어요.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몇몇 학생들은 교우 관계가 좋아져서 야 이거 뭐야? 여기서 교우 관계가 플러스 봉사 활동까지 같이 하는 반면에 일부 학생들은 너무 친해져서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리는 이렇게 파벌이 또 생겼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여기서 유형에 근거하라니까 무슨 유형이에요? 잠재적 교육과정이지.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는 여기서 뭐가 된다? 다양한 교육 목표 설정. 가급적이면 어떤 게 좋다? 전인적 교육 목표를 추구해 줄 수 있는 이게 좋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는 여기에 가이드를 준 것처럼
우리가 다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지만 부정적인 것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세심한 배려. 그래서 교육경험 선정 원리주에서는 뭐가 된다? 우리가 다성과의 원리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학생 평가 계획 시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예요? 기대했던 것 이외에 기대하지 않았었던 것도 평가에서 고려해 주는 게 필요해. 어떠한 관점? 탈목표 평가의 관점을 수용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무엇이다? 부산물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세심히 고려해서 최소화하려는, 극복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또 영교육과정과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패턴이 영교육과정의 의 정도만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겠죠. 영교육과정에 발생하는 예시도 우리가 개발과정에서도 나고, 최근 들어서는 어디? 운영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이런 패턴으로 목표에서, 내용에서, 평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명세적 교육 목표만을 강조해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도 표현적 목표 등으로 보완을 해줘야겠고요. 그리고 내용은 이미 난 것처럼 가치, 그리고 교육 목표와 부합성, 그리고 발달 단계에 적합해서 빠진 내용을 갖고 다양화 풍부해 주는 거. 평가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자 개개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감시관을 발휘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장의 정보, 피드백을 주는 비평을 적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겠죠,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다양한 질적 평가를 해줘야 된다. 참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전략. 근데 이 전략이라는 말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죠? 방법과 우리가 매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너무 천착하지 말고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제가 또 물어봤어. 여러분한테 학습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테마잖아요. 오늘 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서 주의를 받았던 영희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원래 이렇게 선생님 말 안 듣는 건 철수가 전문인데 영희가 나왔어. 저는 애견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데 생물학적 지식 같은 걸 배워서 뭐예요? 내신 관리를 해야 하는 아이들조차 어디에 써먹을지 모르는 개념을 외우기만 하려니까 지겹다고 하던데, 여기에 ARCS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학문 중심 교육과정 박아놨잖아요. 저는 얼마나 더 지겹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지식이나 원리가 직업활동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이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의 교과의 기본 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종류의 과제와 활동이 좋을까? 여기서 무조건 살려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업 전략을 논의하는데 채점 기준표, 루브릭을 어떻게 만들어겠어요? 얘가 루브릭이야.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문제가 루브릭이야. 무조건 얘 써줘야 되는 거야. 얘를 써줘야 돼. 얘를 써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과제는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구 과제잖아요. 근데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니까 무엇을 찾아가는 탐구 과제? 지식의 구조를 찾아가는 탐구 과제. 그리고 활동은 무슨 활동을 갖고 써주라는 거예요? 활동이라는 게 수업이잖아요. 발견학습 해주라는 거잖아요. 기초 언어를 찾는 발견학습.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핵심 키워드가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야기하면서 수업 전략을 논의하시오. 지식의 구조를 찾는 탐구 과제. 그리고 기초 언어를 발견하는 발견학습을 해줘야 된다. 요걸 갖고 답을 써주는 게 이제 맞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다음은 수업의 소극적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안을 여기서 협동학습 실행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논의하시오.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하고 싶어 여기서 협동학습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다만 학생들끼리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할 때 무엇보다 서로 도와주고 의존하도록 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겠죠. 그러한 구조가 없는 경우 수업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협동학습에서 기본적으로 의존하는 게 뭐에 의존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가 보상, 그리고 또 하나가 과제. 그래서 보상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게 내가 열심히 해갖고 무엇을, 나의 향상을 가져와야 돼. STAD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과제와 역할을 분담해야 돼. 요거 내가 가서 전문가 집단에서 내가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가르칠 부분이 없어. 그래서 직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하나는 보상을 갖고 의존하도록 해주는 거, 또 하나는 과제를 갖고 의존하도록 해주는 거. 요 두 가지를 갖고 답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동학습의 특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요 두 가지. 보상 의존, 과제 의존, 또 하나는 뭐였죠?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핵심적인 게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치니까 동료 교수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써줘야 된다라는 거. 다음 문제. 일반적인 교수 체제 설계에서 분석 및 설계 과정의 주요 활동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읽어볼만 해. 왜? 사회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키우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해. 새로운 수업 방법이나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거나 수업 상황에 맞게 기존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교수 체제 설계 이론 모형이 있지만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다시 말해서 뭐예요? AD 모형, 분설, 개실평, ADDIE 이 과정은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분석과 설계는 다른 과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수업의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여러분의 수업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확하게 보면 수업 전공한 교수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루틴이 없으니까 활용을 못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사들이 막 쫓아다녀. 근데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루틴을 갖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수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 기본적인 루틴이 되는 절차적인 게 뭐가 된다? 여기서 체제적 사고에 기반한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 거기에서 분석입니다. 분석은 폭넓게 뭘 분석해 주죠, 여러분? 분석은 뭐를 해줘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요구 분석을 해줘요.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주잖아요. 과제에 대해서 분석해 줘. 내가 가르칠 누구에 대해서 대상인 학습자에 대해서 분석해 줘. 또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줘. 거기에 대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설계, 짜임새 있게 하려면 짜임새의 출발점은 뭐죠? 목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명세적인 교수 목표를 뽑고 명세적인 교수 목표를 메이거식으로 뽑았다면 얘를 휘리릭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평가 도구가 되잖아요. 평가 도구를 개발해주고. 그에 따라서 방법과 매체, 전략에 대해서 개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실제로 개발 단계로 갑니다. 그럼 뭘 개발해줘요? 자료에 대해서 개발해줘요. 그리고 형성평가,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총괄평가를 쭉 뒤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비교사들이 알아야 되는 루틴에 대한 필수 개념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처방적인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시오. 수업 전략 측면에서 볼 때 수업에 흥미를 잃어가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소홀했습니다. 시작이자 이제 끝인데 상담에서의 시작이자 끝은 뭐예요? 래퍼 형성이잖아요. 인간관계의 질이잖아요. 그리고 수업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동기잖아요. 어떻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킬까?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하나 붙여준 거죠. 무엇을 갖다 붙여줬어요? 요거. 학습 과제라는 것을 갖다 하나 이제 붙여줬은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학습 과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과제 제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ARCS를 갖다 쓰는데 그냥 우리가 그랬죠. ARCS, 지탐다, 친목필, 학성계가 작은 공 이거 갖다 막 쓰는 게 아니야. 여기에 글을 쓸 때 학습자들의 주의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 과제를 효과적인 매체와 결합해서 제시한다든가. 그죠?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 관련성을 높여주는 걸로 학습자의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례의 학습 과제를 붙여서 제시한다든가. 그 학습 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학습자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갖다 써요. 근데 얘는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오면 일단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 뭐가 돼요? 하나가 유발과 유지. 요걸 갖고 또 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요소를 갖고 내는데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게 무슨 요소라고 그랬어요? 관련성이에요. 걔는 무조건 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관련성을 갖고 한두 개 정도를 오픈해주면서 우리가 관련성은 뭐야? 우리가 친목필 전략이잖아요. 시간 관계로 붙여준다. 친밀해? 그럼 뭐예요? 과거와 붙여주는 거.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목적을 지향해. 그럼 미래와 갖다 붙여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필요성을 인식시켜 현재와 갖다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난다? 이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그래서 작은 공 전략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유발과 유지로 나누고 이제 각각의 요소 세부적인 전략을 갖고 낸다. 2점짜리 문제를 딱 내기 좋아. 요게.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눠서 내는 걸 갖고 채점하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나누는 걸 명확하게는 할 수 없었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ARCS 요소 갖다가 붙여만 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모든 문제는 중요한 루틴은 어때요? 크게 거시적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렇게. 다음은 C 교사가 실행하려는 구성주의 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 지원 도구 자원과 교수 활동을 각각 두 가지씩 제시하시오. 자원 기반 학습도 그렇고 그리고 현행 교육 과정을 실행해 가는 것도 그렇고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이에요. C 교사는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 학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조나쌤 모형을 여기서 오픈해 주는데 여기서 거기에 너무 국한되지 않게 폭넓게 답안을 작성하라고 학자를 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문제라든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학습 지원 도구나 자원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상력을 갖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아예 공부를 안 했어야 되는데 아예 몰랐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접근할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떠한 자원을 제공할까? 머릿속에서 뭐예요? 딱 공부했으니까 관정인 대사잖아요. 그죠? 관은 뭐예요? 관련 사례. 정은 정보자원. 그리고 인은 인지적도. 대는 대화협력도. 그리고 사는 사회 맥락적 지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쓰면 되는 거야.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각각의 자원의 역할을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관련 사례는 쟁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보 자원은 가설을 설정하는 거, 인지적 도구는 주로 자기주도 학습 전개하는 거. 대화 협력 도구는 협동 학습을 전개하는 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 맥락적인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사례라든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교수 활동 중에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야.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구성주의적인 접근, 교수 학습 설계잖아요. 여기에서 무엇이 된다? 만능 소스를 쓸 수 있는 게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모델링은 시범을 보여주는 건데 다양한 시범이 있을 수 있죠. 인지적 시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코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습자의 수행을 중심으로 조력을 해주는 거, 스캐폴딩은 함께 과제를 수행해 가면서 조력을 해주는 거. 요것을 갖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제 교사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썼어. 이제 학습자. 요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자 활동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 명반탐이 아니라 여기는 탐명반이에요. 그죠? 자원 구축해주고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를 해주고 뭐 배웠는지 뭐 탐구했는지 명료화하고 반성 성찰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써주면 되겠다. 탐명반인데 명반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지적 도제에서 나오는 거다. 다음은 PBL입니다. PBL은 문제 세부적으로 잘 냈죠. 그래서 여기서 학습자의 역할 두 가지,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한 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수업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학교 학생에게는 학습 흥미, 수업 참여를 높이는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연구 수업에서 문제를 활용한 수업을 했는데 수업 중에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왜 모를까? 흥미가 없어.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정답이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모르니까 흥미가 없어.
선생님이 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게다가 제가 문제를 잘 구성하지 못했는지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문제를 활용하는 수업에서는 학생의 역할을 안내하고 좋은 문제,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이거예요. 모든 학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문제중심 학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걸 개발하지 못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 PBL 자체는 성공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의 시그니처가 뭐가 된다? 비구조화된 문제. 그죠? 상호학습에서는 무슨 문제? 맥락적인 문제. 인지적 융통성에서는 비규칙성이 깃든 과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개념에서는 뭐에다 수용이 된다? 비구조화된 문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익혀 그러면 그 특성이 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이거 사실 보면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켜줘요. 비구조화된 거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학습자의 역할이야 문제를 잘 구성해서 준 다음에 학습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뭐? SDL, CL이죠. 자기 주도. 1차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협동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요 루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써주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시사점이죠. 구성주의 학습이야. 그럼 제가 뭘 갖고 거기서 변별이 된다? 어차피 다 똑같이 공부한 것 같아. 근데 논술 문제를 내. 그러면은 우리가 어때요? 적용 방안 쓰라고 하는 걸 잘 못 쓴다니까? 그러면 적용 방안은 어떤 거예요? 놨던 걸 다 분석해보면 첫 번째 뭘 갖고 써야 된다? 어떠한 과제를 다루면. 수업 내용이 뭐냐? 그걸 갖고 하나 써주고 또 거기에서 각 모형마다 뭐가 있다? 시그니처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써준다. 상황학습과 같은 경우는 상황을 잘 묘사를 해서 맥락적인 걸 가지고 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분위기를 어떻게 구축해 줄 거지. 빈번한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냐. 막 이런 패턴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천 중심의 공동체 구성하고 정당한 또 어떤 측에서는 정통한 주변적 참여를 해준다. 그리고 정당한 주변적 참여의 핵심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릿속에서 야 요거 처음에는 학습자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교사가 많은 도움을 주다가 점차적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이자 페이딩을 갖고 써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핵심 본질은 똑같아. 용어만 다를 뿐이죠. 다음으로 C교사의 의견에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나왔네. 정착 수업의 원리야. 정착 수업은 무엇을 구체화해 주는 거라고요? 상황학습을 구체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이야. 또 다른 말로 정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수업의 원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위키를 사용할 때 인터넷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제시해 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 토의식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학습 도구도 달라져야 합니다. 수업 방법 측면에서는 학생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여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 뭐가 필요해요? 정황이 필요하다.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제시를 해줘요? 비디오 매체 또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준다는 게 하나의 원리. 그러면 그 테크놀로지 비디오 매체 속에서는 문제도 있고 문제 해결책도 있어. 따라서 학습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학습자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원리 그리고 학습자 주도성의 원리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건 어디에 도움이 된다? 매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독해 능력이 떨어져도 얘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초등에 이제 어울리는 이런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정착 수업의 원리 그리고 위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습 도구 측면에서 학생이 상호 협력하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키디피아 그러죠. 공동으로 수정하고 추가 편집하는데 위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백과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동으로 막 수정을 하고 해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미디어의 편향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마다의 역사성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사실을 왜곡하기도 해요. 이 위키디피아에 지속적으로 막 이런 거를 왜곡시키는 저기가 있어요. 그런 집단들도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핵심이 여러 가지 하이퍼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로 연결돼요. 그래서 왜곡된 정보로 가거나 쓸데없는 정보의 과부하로 노출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내를 잘하고 자원을 목록화시켜서 필요한 걸 줘야 된단 말이죠. 쓸데없는 데 가지 않게. 그죠? 이런 거.
어떠한 정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최근에 뭐 정보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신장시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인지적 과부하, 그리고 유해 정보의 접촉. 사실 이거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많이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 여기서 뭐뭐와 이렇게 쓰는. 또 잘 쓸 수 있는 게 뭐야? 뭐뭐 및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하나 더. 이게 뭐야? 2+1이랑 1+1 끼워 넣기. 그렇죠? 상품 팔 때 끼워 넣기 하잖아요. 요거 쓸 때도 하나 끼워 넣기. 아, 요것도 될 것 같은데 끼워 넣어. 풍부하게. 일명 그런 전략을 갖고 뭐라고 얘기한다? 발버둥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라도 더 건져 먹자 이거지. 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이제 위에서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 요거 잘 봐야 돼요. 요런 문제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이 20점 가려면은 마지막 디테일 살려줘야 되니까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예를 각각 한 가지씩 예를 쓰라고 해요. 그리고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뭘 잘 써줘야 돼요? 지문을 사용하는 문제를 많이 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 지문이랑 사용없이 배점 요소에서 끝나. 애들이 지문을 안 봐. 이게 무슨 논술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어. 학기 초에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은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뭐요? 얘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특성은 뭐예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인구 통계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모티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한 어슈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얘를 쓰지 말고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 특성을 하나 쓰라는 거죠. 학생 특성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출발점 있었죠. 그리고 학습 양식 있었죠. 그리고 학습 환경이야 라고 얘기하면 물리적인 이제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우리가 폭넓게 어슈어 모형이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거 써도 사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적 특성을 제외하고 갖고 있는 것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학생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학습 환경에 대한 거 하나. 그럼 우리가 원격 수업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기기라든가 아니면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은 폭넓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이제 주체가 되는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소통을 해줘야 돼. 이 고민을 해. 학습 과정 중에 여기서 뭘 던지고 싶은 거예요? 피드백을 해주고 싶은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두 가지를 썼는데 요거 나와 학생 요 하나 써줘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져 무엇을 갖고 토론 게시판을 써줘야 돼. 그러면 내가 1대1로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래요.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게시판 중에서 1대1 비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운영해줘요.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학생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 학급 전체 게시판이라든가 모든별 게시판이라든가 이렇게. 수업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가이드를 준다. 게시판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학생들 간에 이렇게 나눠서 게시판으로 가야 된다. 그 내용을 갖고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 개발해야 할 교수 전략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활동 두 가지를 각각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때부터 이제 배점 쪼개지기 시작해요. 배점을. 세부적인 내용 요소를 탁 넣어주면서 알맹이 있게 글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등 C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교수 전략인데 이 교수 전략 뭐를 쓸까? 굉장히 많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를 주잖아요. 고리를 준다. 딕앤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전략 단계에서 적절한 교수 방법과 매체를 갖다가 쓰는 걸 거기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과 매체를 갖다가 여기서 쓰라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좋은 전략을 찾으시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 일부 학생들은 고립감을 느끼더군요.
그럼 사실 이 고립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교사와의 소통도 필요하고 심리적 안정감도 주고 도움도 많이 주고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가이드를 주는데 교수학습 활동을 하나 써야 되고 여기에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붙여줘야 돼요. 적절하게. 그럼 교수학습 활동 중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학생과 소통해야 되니까 토론.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다 함께 과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소통을 해줘야 돼? 그럼 뭐야? 실시간대로 해주면 되니까 줌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쓰면 상당히 좋고. 그리고 프로젝트인데 현장에 참여해서 하기 좀 번거롭잖아요. 그럼 가상 환경에서 해주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가상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VR이라든가 이런 거 써주면은 상당히 유용하겠네요. 이러한 패턴. 아니면 어떤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요거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함께 뭐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대화를 나눌 것이냐, 요걸 해주고 거기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써주는 거. 이런 것들. 분명히 예상되는 문제가 수업 중에 개별 학습자를 고려해주고 개별 학습자, 잘하는 애들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주는 거고 잘 못하는 애들은 학습 부진화를 유인해주기 위해서 개별적인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많으니까 인터넷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AI를 통해 갖고 묻고 답하기 추론 기능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AI 멘토링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고 2차에서 무조건 난다. 그죠? 이런 방식으로 가주면 되겠다. 다 풀었나? 아, 요거 교재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 이걸 봅니다. 여기서 보면 전문가 C가 언급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이 어려운 점. 근데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보다 학습자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야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어려운 점은 왜 그러죠? 번거롭잖아. 면대면은 직접 이루어지지만 그럼 거기에서 무엇을 갖추는 게 어려워요? 물리적 환경. 그리고 심리적으로 학습자에게 거부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수시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따라서 무엇?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유형이야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잖아요. 상호작용이 수업이잖아요. 교수 학습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접촉을 해주면서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습자 간에 또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학습자 간에 배움이 일어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전개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컨텐츠를 제시해 주면서 학습의 미비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또 이후에 과제를 또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격 수업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줘요?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 간, 그리고 컨텐츠. 1세대가 어떤 거였냐면 컨텐츠를 제시해주고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해주는 게 원래 처음의 형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거. 이제는 뭐예요? 학습자들끼리 운영을 해주고 교사가 관리를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원래는 무어라는 학자가 수십 년 전에 이걸 얘기한 바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 갖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노량진 씬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자기의 응용력을 갖고 활용을 해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런 걸 만날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건 거의 대부분 문제 다 건질 수 있다.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 유형의 명칭,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문이 쭉 있으면은 이 중간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어차피 이게 서사 지문은 긴데 그 중에 일부분이니까 여기서 명칭.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절대평가, 이게 중거참조 평가인데 이게 중요하니까 지속적으로 무조건 교육과정에 반영된 평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냅니다. 그 언저리에서 계속 내는데 여기에서 좀 딥하게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요거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을 한번 물어봤고 또 김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 유형의 개념인데 여기에서 명칭 2개 던져주고 요걸 풀어서 이제 쓰는 거.
여러분 보면 박 교사가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보다는 얘 날리고 미리 설정한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평가 유형, 명칭, 준거참조 평가 이 속에서의 개인차는 뭐가 된다? 초기에 설정한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 정도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맞고요. 그리고 능력 참조 평가에 들어갈 키워드는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성장 참조 평가는 사전의 능력에 비해서 얼마만큼 향상되었느냐. 이것을 바탕으로 해준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대체적으로 학습자의 개인화를 강조하는 평가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공정성의 시비 그리고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얘가 출제가 됐고 성장 참조 평가가 출제가 될 텐데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줬죠? 문제점 3개, 하나가 신뢰도 and 지문에는 거짓 반응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교사가 관찰 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면은 주관이 개입되니까 객관도. 그리고 향상도를 가지고 어떤 선발이라든가 이제 성적 매기기 그러면 공정성 시비, 신객공의 문제 요 3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나눈 패턴도 이래요. 다 보면 적용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럼 모두 공정성 시비이고 여기는 얼마만큼 최선인지를 모르니까 이건 사전에 얼마만큼 최선인지를 모르니까 적용이 어렵고 얘는 뭐야? 사전에 거짓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고 그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 이 신뢰도 요렇게 내는 게 있어요. 타당도나 신뢰도를 내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에서는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 내용의 선정이라든가 조직 원리를 낼 때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내요. 유사한 것을 날리고 그 다음에 내는 패턴. 모둠을 구성할 때 성격과 같은 정의적 요소도 반영을 해야겠어. 진술문을 몇 개 만들어 설문으로 간단히 평가하고 신뢰도는 직접 점검을 해보자. 학생들이 각 진술문에 대한 반응.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거죠. 혹시나 숫자 평정적을 내려면 여기서 숫자라는 기호라든가 어떤 숫자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등위법을 쓰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서열이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유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쓰려면 그걸 이렇게 바꾸기가 어떤 정의적인 특성에 대해서 유의미한 어떤 목적이 있는 어떤 말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여기선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정의적 요소의 반응, 척도상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 반응을 등급으로 선택을 하면 그 등급 점수를 합산해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걸 정확히 썼잖아요. 태도나 성격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수치화시켜야 돼 종합평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설문 문항을 쓸 진술문을 만들 때 이 척도법의 유의점은 뭐가 된다? 뒤죽박죽 섞이면 안 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야? 학습자나 피험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쓴다라는 거 써도 답이고 아니면은 그 진술문에는 한 가지 정의적 요소만 들어가게 해준다. 또 진술문은 5단계, 7단계를 쓸 때 좌우 대칭되게 해준다라는 거. 그런데 폭넓은 유사 답안이 있고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쓰면 되니까 그런 거 쓸 때 뭐뭐 하고 뭐뭐 및 해갖고 한 2개 써주세요. 답을 쓸 때. 그런 거는 그 연속적으로 봤을 때 하나 걸리면 답으로 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묶어 쓰면 괜찮다. 그리고 평가를 한 번 실시해서 신뢰도를 추정해야 돼. 2개 날리고 테스트, 리테스트, 동형검사 날리고 안정성, 동형성 날리고 반분검사 신뢰도는 단점이 크니 어떤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나요. 어떤 단점? 나누는 방식에 2가지 2점짜리로 되면 뭐예요? 나누는 방식의 기후법, 홀짝, 전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얘를 보정을 해줘. 거기에 그 보정 공식에 따라서 보정을 해주면 뭐가 된다? 과대 추정이 돼버린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정확한 신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리처드슨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 안 좋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신뢰도를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남은 게 한 가지밖에 없죠.
문항 내적 합치도 그걸 갖고 이제 답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명칭을 써주고 각 문항 하나하나를 독립된 검사를 보고 문항의 동질성을 파악해서 신뢰도 추정을 해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이거 부분 점수 가열 과목잖아요. 여기서 중복되지 않게 이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방안을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근데 이게 객관식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객관식에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즘 여기에서 보면 약간 건너뛰는 문제인데 명칭을 안 물어. 명칭이 자기 평가인데 자기 평가를 안 묻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교육평가 방안 보고서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 뭐 학생이 주체가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자기 평가도 있고 동료 평가도 사실 주체가 되는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지향해야 할 평가의 방향으로는 적절한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어떠한 효과요?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되면은 학습에 대해서 흥미와 동기를 높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내 학습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성찰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가동시켜.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정의적으로도 좋고 인지적으로도 좋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면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수업에서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어? 구체적인 방법인데 객관식에서 하는 건 뭐예요? 수업 일기였어요. 거기서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평정, 점수를 매겨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 그러면 자기 평정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대체적으로 자기가 설정할 수도 있지만 교사가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점수도 매겨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수업 일기도 써보고 아니면 이런 게 한 가지 보면은 연구법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법이에요. 보고서법을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간다. 그래서 유사답안을 그때 이런 것에 포트폴리오 들어가도 유사답안 점수를 줬던 것으로 여기 이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다음 문제는 지문에 교사가 총평의 관점 이렇게 관점을 줍니다.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총평의 관점이야. 그럼 학습자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표준화 검사로 하나 잡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지적 특성을 재는데 인지적 특성의 히스토리를 재줘야 되잖아요. 그게 차곡차곡 누적되어 있는 게 뭐예요? 생기부 같은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실행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총평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니까 전인적인 부분, 다면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해줄까를 잘 알아둬야 돼요. 표준화 검사를 쓰더라도 표준화 학력 검사와 그리고 인성, 뭐 지능, 적성, 흥미를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표준화 검사를 다양하게 써줘야 된다. 그것도 답은 돼요. 그리고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인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는 계속 나오는 패턴 뭐 상대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기준참조평가 하지 않아. 학기말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평가 결과를 해석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하면 개념상 공부한 건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준거 참조인데 성취평가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취 기준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그걸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준거 참조평가 하나 쓰고 초기의 학습자 능력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그걸 갖고 해주자는 거죠. 친구랑 비교하지 않으니까 성취 기준과 비교하고 스스로와 비교를 해주는 거죠.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을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가지 향상도 성장 참조를 갖고 하나 해주고 그리고 준거 참조 성취 기준을 갖고 해준다. 개념상 보면은 어떤 무엇이 들어왔다? 성취 평가제가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2023에서 보면 평가 보고서에서 형성 평가를 이제 측면으로 나눠. 이제 뽑아 먹을 때를 뽑아 먹어 이제. 여기 조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를 써주고 평가 보고서에서 제안한 타당도의 명칭과
이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안이야. 나왔던 문제를 또 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기서 내용 타당도가 또 한 번 나오죠. 근데 내용 타당도는 어느 씬에서 가장 중요하다? 학교 학습 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이것만은 확보해야 돼 하는 게 이 내용 타당도가 되는 거죠. 앞서서 명칭도 나왔었고 개념도 나왔었어요. 얘는 이렇게 또 나온다라고 제가 바로 똑같이 이제 나오는 거. 그리고 형성평가는 교사의 측면에서 수업 진행 중에 퀴즈와 질문과 같은 다양한 학습자의 반응을 유도해야 돼 어슈어 파트에서도 중요하고 형성평가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한 점이 학생들의 평가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들이 이러한 평가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성평가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교사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어떻게 활용했었던 거죠? 보면 학생들에게 교정적 피드백을 줘서 학습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교사가 수업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진도 조절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형성평가의 유용한 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타당도를 교육 현장에서 정기고사에서의 평가 방법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평가 문항 개발 시 교육 과정에 따라 수업 중에 이게 핵심 키워드죠. 교육 과정에 따라 수업 중에 가르친 부분을 점검하여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정확히 수업 중에 가르친 부분 교수 타당도죠. 근데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따라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교과 타당도도 답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세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수업 중에 가르친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육 과정에 따라서 안 가르칩니까? 교육 과정에 따라서 가르치겠지. 근데 그중에서 수업 중에 가르친 부분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간다. 얘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따라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수업 중에 가르친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은 무엇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이원 분류표 등을 작성해서 점검하든지 그래서 동교과 교사가 점검을 해주면 뭐가 돼요? 그 논리적 타당도 어쩐 내용 타당도 들어가는데 명확하게 교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거. 교수 타당도. 그리고 이것은 이원 분류표 또는 문항 정보표 써도 괜찮긴 해요. 학교 현장에서 문항 정보표를 많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고 내용 요소로 해서 답을 써주면 정확하게 되겠다. 그리고 작년 문제는 전문가 2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제시한 평가. 지문을 딱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봐야 돼. 확인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능력 참조 평가. 유형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의 유의점. 요거 우리 문제점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적용에서의 는 뭐야? 사전에 얼마만큼 최선인지를 모르면 적용할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해석할 때 이게 보면은 해석을 해. 그 결과를 처리할 때 능력 참조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성적이라든가 선발에 반영하게 되면 뭐야? 이건 공정성 시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능력 참조 평가라든가 성장 참조 평가는 어떻게 써주는 거예요? 기존의 평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과 구별되는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인데 요거 잘 보세요. 이거 뭘 써야 될지 참 생소한 개념이야 라고 하면 지문에서 반은 준다 그랬어요.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는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방법에서 더 발전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을 발전된 특성 이후에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지문 자체가. 그러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맞춤형이니까 이 말을 바꿔 써주면 걸리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개별화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개별화된 평가. 오늘 소개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맞춤형 교육이니까 개별화된 평가 그리고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문제 은행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반응을 해서 끌고 가므로 프로그램 학습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학습법 중에서 분지형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법이 적용된다도 답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문제풀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문제 은행이 있어야겠죠. 문제 은행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분지형 프로그램 학습법이 적용이 되는 개별화된 평가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갖고 딱 써주면 여기에 특성 두 가지 그 이상이 다 이제 해당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요게 제가 이론으로 치면 어떤 게 들어갔다? 프로그램 학습법 들어갔고 또 오늘 배운 문항 반응 이론도 들어갔고 그리고
컴퓨터에 각 가정마다 보급이 돼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우리도 이렇게 바꾸자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바꾸자라는 거예요? 학습자 LMS,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패턴이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써주면 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유의해야 돼. 얼마만큼 최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고 두 번째, 능력이 낮은 학습자가 최선을 다하고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최선을 다할 경우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행정적 윤도, 선발, 배치 등에 쓴다면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보완하는 형식으로 써준다? 그럼 어떻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은 상담의 기능을 좀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교수적 기능을 좀 살려주는 거죠. 이런 말로 또 표현은 될 수 있어요. 유사한 말로.